언시국 TV 핫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혁신당의 이규현 대변인을 만납니다.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 대변인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혁신당 대변인 이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 대변인인데 이 그러시군요. 네, 예, 예. 이 대변인과 만납니다. 네, 예, 영광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제 기자 출신 대변인인데 검사 출신 대변인이시죠? 예, 조금 흔치 않은 사례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시는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1심이지만 예, 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뭐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도 이제 크다고 볼 때 저는 이 무엇보다도 선택적 불기소를 허용하는 기소 독점주의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인데 예, 예. 이렇게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혁신당은 사실은 이미 사실은 선거 때부터 총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저희 제1당의 우선 과제로 이렇게 천명하고 계속 그 업무를 해왔고 지난 8월 28일 날 검찰 개혁 4법을 완성된 본을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도 드리고 이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3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민주당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저희 혁신당은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4법이 좀 통과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담긴 핵심적인 내용 꼽아주신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재건축하는 것이죠. 재건축해서 이제 검찰은 수사 업무보다는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그리고 본연의 임무이기도 한 인권 옹호 의무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라는 취지이고 그럼 수사는 어디로 가느냐? 기본 경찰이 이미 상당 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고 조금 이게 중요하거나 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사건을 담당하되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영역이겠죠. 다만 그것이 수사권을 항상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좀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법안에. 네. 그러니까 공소청의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대통령 퇴진, 탄핵, 또 일부에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이런 논의들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론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법률가를 시기도 한데 이 대안별로 그 나름의 무슨 문제 한계 뭐라고 보시고 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는 뭘 꼽으시겠습니까? 크게 큰 틀에서 3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3가지 견해의 공통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임기 중단이죠. 그렇죠. 최대한 빨리 내려오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그 대전제 하에서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단 자진 사퇴나 하야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이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도 개헌이다 보니까 200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투표도 있어야 되고 200석이 필요한데 그게 국회에서는 어떤 인사 관련된 표결이 아니면은 그게 기명투표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헌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당 측도 다 이게 오픈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헌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은 개헌 시도가 있었지만 이게 국회 차원에서 어쨌든 개헌 특위라는 거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이러저런 논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 이제 누가 들어올 것인가 임기 단축만 한해서 지금 논의를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언제까지 이게 논의가 이루어질지 생각보다 이렇게 원포인트로 그렇게 개헌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상황이 이게 지연하는 좀 결과만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적 대안이 탄핵이라고 보시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좀 탄핵 소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중심으로 여러 가지 탄핵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있었으니까 또 탄핵이냐 이렇게 조금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원칙적인 모습은 뭐 탄핵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뭐 좀 불행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만큼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헌법재판소에도 판단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순리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은 헌법재판관들께서도 민의를 반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조금 뭐 얼핏 보면 임기단축 개헌보다 조금 느리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일 수 있다. 뭐 그런 견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 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 들어서 그 외교 안보 정책의 큰 틀이 막 바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가 예고가 돼 있는데 뭐 국군 해외 파견 문제를 뭐 포함해서 저로서는 뭐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입법비 견제 이게 좀 강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뭐 몇 년 전에 저희가 경험했던 발언은 뭐 실제로는 이게 좀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좀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 정권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을 보면은 어떤 이런 실리 추구, 요새 현대 세계에 맞는 실리 추구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좀 올드한 약간 똘마니 외교에 가깝다. 약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똘마니 외교요? 그러니까 네. 조금 힘센 미국이나 일본을 갖다가 추수하고 막상 근데 아무런 이익은 얻지도 못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탄약관리관 5명 이미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헌법상으로는 5명도 파병은 분명한 것이고, 일단 국회에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평화유지군법에 근거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평화유지군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의 파병에 대해서 개별 파병이라고 하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래서 국방부 차관에게 그럼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뭐 국방부에 그런 훈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훈령이라는 건 그냥 국방부 장관의 지시일 뿐이고 지시를 성문한 게 그냥 훈령인데 헌법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평화유지군 파견법에는 개별 파병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것을 하부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도 없는데 그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그 자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헌과 법률 위반은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 부분도 사실 탄핵 사유로도 검토가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네. 저희 당에서는 그것은 어쨌든 국회와 정부 간의 권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좀 공론화 차원에서 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헌재가 판단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정부의 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저희가 어떤 뭐 사실상 참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없이 그냥 어떤 약간 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런 조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 정도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률가이시기도 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상권분리 현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상권 분립은 당연히 잘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좀 특징적인 게 그 다른 대통령제 국가보다 훨씬 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집중되어 있는 약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사실 국민과 소통하지도 않고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검찰총장 때 하던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국정을 운영하는데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향후 뭐 개헌 논의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좀 그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막연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면은 국민이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제2요구권, 거부권 그렇습니다.
문제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신중하게 행사돼야 될 권한이고 뭐 국회에서 어쨌든 간에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다수결로 판단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24번 했나요? 그리고 좀 있으면 25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거가 없는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특히 자신이나 가족들을 염두에 둔 수사 대상을 염두에 둔 그런 특검법에 대한 그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관련 뭐 학계의 좀 다수 견해인 것도 같습니다. 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거부한다면 이게 무슨 이정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대통령실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 얘기가 거론이 되고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 이제 병원으로 치면 이게 원래 중병에 있던 사람이 암 선고까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암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 이게 민간요법에 의존한다든가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뭐 주변에서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데도 수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언젠가는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되겠죠. 그때는 더 수술이 더 커지고 수술이 잘 되더라도 예후가 더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어차피 수사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이. 언젠가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받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받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억울하면 수사 받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사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 법원에도 3심제가 있고 우리말로 이제 뭐 3세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뿐더러 지금 사법부의 보수화도 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곳이죠. 그래야 또 나라가 또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더라도 뭐 사법부가 좀 보수의 가치를 이게 좀 가짜 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나라에 좀 안정감 있게 운영한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러저런 뭐 다 개인적인 견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재판의 결과는 항상 존중되어야 된다. 그 존중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 지금 이대님 말씀은 이념적 보수화인데 지금 이루어지는 보수화는 보수 정권과의 친화력 문제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그래도 사법부가 항상 그 중요한 사안을 판단할 때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지금 원내 제3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 등 그 이런저런 역할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동안에 조국 혁신당이 거둔 당 차원의 핵심 성과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원내 3당이긴 하지만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내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혁신당은 뭐 의원 12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제 성과라고 하면은 사실은 검찰개혁의 기본이 된 검찰개혁 4법을 저희가 8월 28일이죠. 그때 제일 먼저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공개한 거.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과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민주당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하지만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탄핵소추위원회를 만들고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 탄핵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탄핵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 심리적인 저항감이 좀 저희 당의 활동으로 이제 많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 희미해지지 않았나. 이제 한 작년만 하더라도 탄핵 얘기하면 조금 오든 자리에 가면은 좀 과격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원내 교섭단체 이거 그 상한을 좀 낮추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뭐 관련 법안도 제출하고 많이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저희 당의 힘만으로 뭐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현재 뭐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대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의료 대란이 윤석열의 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 국회가 너무 무력한 거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 어떤 일을 좀 하실 수는 없나요? 저희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의사 증언은 그걸 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의사분들도 뭐 의사 증언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요. 다만 그것이 이게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교육할 수도 없을 정도의 숫자를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가 원래 그렇게까지 좀 과격한 부서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면서 좀 약간 막무가내식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 개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의사 증언이 추진됐었는데 그때 한 400~500명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고 근데 다만 그때 코로나 사태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유예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리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좀 의료 서비스가 잘 미치지 않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공의료 개념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의료 개혁으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의료 그 증원 문제를 보면은 예전에 로스쿨이 처음 도입됐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도입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무변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은 변호사 한 명도 없고 한참 멀리 뭐 이렇게 가야지만 이제 변호사 얼굴 한번 볼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을 그 좀 로스쿨 통한 증언을 통해서 많이 개선할 수 있겠다. 그게 한 그 로스쿨이 도입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쪽 측면에서 성과가 지금 있나요? 그 제가 2007년에 처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왔을 때 그때 변호사가 이제 10,000명 됐다고 신문에서 이게 대서특필해서 이게 변호사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3만 명 넘은 지는 한참 됐고 이제 4만 명을 향해서 변호사 숫자는 달려가고 있는데 로스쿨이 처음 도입됐을 때 변호사가 없던 동네는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 점은 사실은 의료 개혁 그리고 특히 의사 정원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한번 좀 같이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윤 정부에 한 3가지 조치를 요구한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요구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3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올리면 일단 첫 번째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말고 국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실 관계자 그분이 한 말, 그분의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이 한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해명을 하고 입장을 내면은 그게 뭐 반나절도 안 돼서 뒤집히고 그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그걸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할 것이며 그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은 어쨌든 국민의 공복인데 거짓말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좀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최근 들어서 뭐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골프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그게 그런다고 뭐 상황이 뭐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조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검 피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유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정권을 위해서라도
세 번째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물론 저희 당과 상의 안 하고 양보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많은 양보를 했고 함정의 수준으로 조정이 됐고 지금 수사 대상도 딱 2개의 의혹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 추천 방식도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여당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거부할 명분이 뭔지를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세 가지가 일 벌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예. 특검 받아라. 적어도 김건희 특검은 받아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검찰 이미 아까 공소청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좀 부연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검찰 개혁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뭔가요? 가장 시급한 거는 사실은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사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그 검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공무원을 만드는 게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는 제도적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 4법도 발의했고 또 여러 가지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특활비를 한번 전액 삭감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좋은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특활비하고 그리고 충분한 소명을 못하고 특정 업무 경비까지 해서 과연 그것이 이게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과연 검찰은 수사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것도 거짓말이지 아닌지 한번 1년만 보시면은 그 국민들께서 판단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거 어떻게 좀 민주당하고 협치해서 어떻게 좀 야당 협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도 가능한 뭐 채널로는 다 아이고 이번에 좋은 거 방향 잘 잡으셨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 작년에도 삭감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거의 뭐 원상복구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칼을 뽑았으니까 한번 좀 과감하게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특활비가 없으면 대한민국 수사가 안 돌아갑니까? 그냥 소고기 먹던 거 삼겹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실제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는 영역들이거든요. 굉장히 좀 허구적인 수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굉장히 좀 중요한 뭐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결국 검사가 공무원 되면 그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소고기 대신 삼겹살을 먹어라. 예, 뭐 양주 못 먹으면 소주 먹으면 되고 취하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언시국은 언론 개혁을 주창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정부 들어서 뭐 공영방송 장악 등 언론 탄압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논평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언론 말하자면 탄압, 저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뭐 주로 윤석열 정권의 그 좀 방통위나 뭐 방심을 동원한 여러 가지 그 언론 탄압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제 탄핵소추안 초안을 갖다 공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탄핵소추가 필요한 사유로 한 17가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했는데 더 많겠죠. 근데 일단은 손이 한계가 있으니까 17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는 그 언론 탄압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잘 나중에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법원에서 그 합리적으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라는 좀 클리어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좀 방통위를 통한 그런 좀 사실 2명이서 그거를 갖다가 심리하고 판단한다는 게 위원회라는 그 이름 자체에 안 맞는 것인데 여태 우겨왔다가 법원에 좀 클리어한 판단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좀 제동이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좀 그 공영방송 문제라든지 정상화 문제는 요원한 것 같은데 좀 차근차근 좀 저희 뭐 정당이나 좀 시민사회 단체나 좀 언론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을 확립하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와의 그 협력, 2인 삼각, 공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도 사법부에 힘도 실어주면서 뭐랄까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사법부에 좀 힘도 실어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부,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가 다 어쨌든 대통령의
밑에서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하더라도 그 부분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추진되는 측면이 꽤 있거든요. 결국은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줘야지만 그래도 나라가 조금 그나마 좀 시스템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번외 질문 좀 드려본다는 말씀이죠. 이 법률가 출신 정치인, 이 대변인도 뭐 그런 입장이신데, 지금 세 번째 대통령이 됐고, 현재로서는 다음 대통령도 법률가 출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법률가 출신 정치인의 한계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법이라는 거는 그게 최소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밖에 그 법으로 설명하거나 쉽게 포섭하기 힘든 삶이 있고 뭐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너무 조문에만 얽매이지 말고 조금 좀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형식적인 법에 뭐 이게 들어맞느냐 안 들어맞느냐 따진다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어떤 정의관념이나 어떤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느냐를 좀 아울러서 고려해야지 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최근에 일부 판결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좀 접하고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뭐 법조항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국민들 눈높이나 법감정에는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법률가 출신의 정치인들, 정당인들이 좀 그런 간극을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메워주고 그래서 법도 또 합리적으로 더 이게 좀 개선을 하고 뭐 그런 역할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까 개헌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 있었다면은 윤석열 정권 탄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87년 체제 한계라고 보는데 말이죠. 87년 체제 패착 중 하나가 저는 당시 이 삼김들이 탐욕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깊은 역사적인 맥락까지는 고려해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결선 투표제도 하나의 좀 뭐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때 저희 당은 이미 뭐 개헌특위를 국회에서 꾸리자라고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개헌특위라는 것 자체가 좀 논의가 좀 아직 좀 워낙 좀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좀 밀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좀 한번 반드시 좀 해야 될 숙제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들고, 결선 투표가 없어서 뭐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지만 또 이게 국민들께서 이게 검찰 독재 정권 치하를 경험하시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이 오히려 또 충분히 완성될 수 있는 좀 조건이 또 생긴 것이 아닌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차원의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너무 고통스러운 게 문제인 거죠, 국민들께서. 네. 예. 그러게 지금 추세로 보면 말이죠. 주권자 입장에서 다음 대선도 깜깜이 선거 끝에 과반이 아닌 득표율로 취약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클 뿐더러 심지어 뭐 이 검찰 정권 2기가 지금 출범할 수도 상상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상상도 하기 싫고요. 근데 대선은 아직 너무 뭐 정치 일정상으로 보면은 너무 먼 일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현 단계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예. 이 대변인은 지난 총선 전에 사직서를 냈지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법무부가 이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제 질병 휴직 종료 후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대변인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안인 해임을 의결했죠? 의결했다고 사실은 저는 뭐 의결했다고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상황이라서 아직 의결 통지서가 와야지 제 신분이 해소가 되는데 아직 의결 통지서를 제가 받지 못한 상태이고 뭐 징계 사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논평 19건을 쓴 것, 그리고 또 무단 결근한 것, 그것이 해임 사유라고 하는데 해임이 확정이 되면 뭐
3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못 하거든요. 저도 그러게요. 예.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뭐 절차에 따라서 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대응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선후관계를 따지면 법무부가 사직서 수리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닌가요? 제가 애초에 사직서를 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날, 그날 제가 아침 9시에 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아침 공무원 9시에 출근이니까요. 전국에서 1호로 사직서를 냈겠죠. 아니, 그 밑에서 제가 어떻게 월급을 받고 살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냈는데 수리가 안 됐습니다. 그때 징계 청구가 됐다는 사유로. 근데 징계 청구가 된 사유가 제가 재판받고 있는 내용은 똑같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징계 의견이 보통 대검에서 의견을 내면 그게 보통 상한으로 기능하는데 그때 정직 6개월이었습니다. 네. 그럼 뭐 이걸 재판은 뭐 2개 받고 해서 또 정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정직을 해달라. 제가 징계위원회 나가서 제가 징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보류하면 몇 년 동안 약간 뭐 인질도 아니고 뭐 검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검사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 국민들께서도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해라. 그냥 하면은 그냥 법원 가서 다투든지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남겠다라고 했는데 징계 보류를 계속 했던 것이죠. 그게 2년이 지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입후보를 할 또 결심이 서가지고 네. 입후보를 하려면 사실서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리 간주를 해주거든요. 네. 수리 간주해서 출마를 했는데 뭐 저희가 비례대표가 12번까지만 됐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한참 후순위죠. 근데 20번이었나요? 22번이었습니다. 예. 네. 제가 아직 젊어서요. 예. 근데 네. 이게 근데 지역구 선거면은 그게 선거가 끝나고 이제 개표가 종료가 되면 이제 선거가 끝나는 건데 이제 비례는 특성상 22대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까지는 그 승계권 문제 때문에 계속 그러게요. 아직도 후보 신분 아닙니까? 그게 저는 아직 후보 신분이고 후보 신분인데 후보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정당 추천이기 때문에 당적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당적을 유지할 수는 있다고 또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징계 사유가 돼야겠죠. 공무원이니까. 저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건 징계 사유로 또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당적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령 비현령이네요. 여기. 당적을 가질 수 있으면 당직을 맡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네. 대변인이라는 정무직 당직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논평을 쓸 수가 있는 건데 네. 당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된다 그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논평 쓴 거만 문제를 삼은 거고 그다음에 무단 결근을 했다고 하는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어떻게 검찰청에 출근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 가서 충분히 호소해 볼 생각입니다. 이 단초가 된 김학의 사건 이거 그 기소 편의주의 아주 그냥 끝판왕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김학의 전 차관이 한 2달인가 몇 달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그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증언이 오염됐다. 왜냐하면 검사가 증인 신문하기 전에 미리 사전 면담해가지고 오염시켰다. 뭐 그런 이유로 이제 무죄가 돼서 김학의 전 차관께서는 뭐 어쨌든 최종 무죄가 되셨죠. 최종 무죄가 되셨는데 그 조사에 참여한 저는 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는 죄로 아직도 지금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뭔가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셨는데 예. 정치인으로서의 롤모델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희 대표님이 그래도 대표님께서 뭐 리더십도 있으시고 뭐 이게 어떤 좀 모범적인 정치인이 되신 것 같은데요. 조 대표의 장점을 한 두 가지만 꼽아주시죠. 장점은 정무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뭐 회의를 해보면 네. 제일 좋은 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는 대표님한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감각이죠. 감각은 또 배워서 안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꼽아주시죠. 장점이요? 네. 하나도 하나밖에 없군요. 추진력이 좋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인터뷰 오늘 이기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